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민호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비하 발언으로 지역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등은 정부와 여당 내에 만연한 전북 차별의식의 표출이라고 지적합니다만 국민의힘 전북 두 당은 사회자 발언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계구도가 재편되는 여야 3당의 전당대회도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북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월간 정치 토크, 각 정당의 전당대회 상황, 결과 짚어보고요. 전북 홀대 논란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대응 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여야 3당의 전당대회 또 국민의힘의 전북 비하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일이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들의 발언이라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전북을 호명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여러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전북에 대한 시각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이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불평불만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를 위해서 정치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차별받고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걸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요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도 진행 중인데 전북은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당원이 많더라도 변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전북은 절반 이상이 중진이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 정작 초선인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했고 본선 경쟁에도 오르지 못했는데요. 전북 정치권이 원팀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순간엔 힘을 모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전당대회를 했는데 당을 창당하자마자 3당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대한 정당으로서도 길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자질있고 능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고 또 민주당과 선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당의 전북 비하 논란과 각 당 전당대회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연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전당대회 결과와 지방선거 준비 내용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두 분께 시작하면서 물론 전당대회에서 사회자의 발언으로 나온 비하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22대 그래도 5선부터 초선까지 중진으로 이루어진 전북의 정치력에 대한 기대치가 22대에서 많다 이런 말씀으로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우리 전북이라고 하는 정치의 위상, 정치력을 어떻게 밖에서는 또 타 시도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중앙당에서는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우리 전북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비하 발언 포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당대회장에서 불거진 비하 발언 또다시 상처를 안겼죠. 그리고 작년에 또 이 국민공단 그 비하 발언이 좀 있었고 뭐 냄새나는 전주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년에 전북예양본부가 왜 전라북도를 폄훼하고 비하 발언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좀 물었습니다. 도민들 60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좀 했었는데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비율이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그 원인에 대한 그런 분석이 좀 나와 있고요. 또 대응 방안을 물었더니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이것이 적어도 33%가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도민 어떤 응집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성명 내고 좀 흥분하다가 또 지나가고 발본색원을 해서 응징을 좀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매번 그 이런 비하발이 나올 때마다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고 문제 제기하고 하니까 각성을 못 심어주는 것이죠. 그 정치권도 그렇고 또 특히 방송이랄지 기자들이랄지 언론들이 기사 쓸 때 전라북도 하면은 머릿속에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어떤 이미지 격화된 그런 것들이 스며져 있기 때문에 멘트랄지 기사 쓸 때 이제 불거져 나온 것인데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느낀 거는 정치권이 좀 강력한 액션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예. 끝까지 추적해서 뭔가 좀 추운 거는 또 법적인 조치 명예훼손이랄지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교훈을 남겨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국민의당이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내려놨기 때문에 사실 지도부의 어떤 사과랄지 재발 방지책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우리 정치권도 그랬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랬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 거 그것도 좀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예. 이 두 가지를 저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력과 경제력. 정치력으로 보면 말이죠. 열석입니다. 그나마 21대보다 22대 나아진 중진들의 선수급. 하지만 인물의 어떤 역할론, 위상에 있어서 또 최고위원이나 정당 안에서의 어떤 역할론에 있어서는 아쉬운 대목. 경제적으로 따져보니까요. 100대 기업이 본사를 둔 전북의 기업은 한 곳도 없고 1000대 기업이 그나마 12곳이었는데 이것도 줄어서 이제 8개밖에 1000대 기업 안에서 본사를 둔 전북의 본사를 둔 기업이 8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위상이 정치적 경제력으로 떨어지고 있는 전북의 현 주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 도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2대 많은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현 주소를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스스로도 우리 현재 전북이 처한 조건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밋빛 환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해서 주로 이제 정치권이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잖아요. 그런 현실성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격해내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북의 비하발언은 뭐 거의 항상 있어오는 건 중요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데 그 대부분 그런 비하 발언에 대해서 정쟁의 도구가 돼버리고 예. 실질적으로 그 비하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원인을 척결하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며칠 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또 비하 발언은 며칠 하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요. 뭐 정치권 논평 정당들 논평 몇 번 내고 끝나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비하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분명히 끝까지 물게 하고 그런 비하 발언이 나오게 된 정당이면 그 정당에도 책임을 묻고 이런 분위기들이 돼야만 도민들도 그 비하 발언에 대해서 이미 내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내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걸로 보면 0.5%잖아요. 이제 그 0.5% 수준까지 그 아까 100대 기업 이야기하는데 거의 기업다운 기업이었고 미래의 비전도 없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그 내적인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단순히 국회의원 10명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과 함께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강한 단결력이 필요해야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이 원래 그 가난한 집이 또 분란이 많다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또 지자체 간에 또 어떤 분란들이 많이 있고 하나로 의견이 통일되지가 않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모습들이 우리 내부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가지고 무엇인가 큰 힘을 내려고 할 때 반대 세력들이 내부에 존재해버리고 소극적이고 이런 문제가 이제 극복이 돼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정치력을 이야기하면 그 정치력은 다양성이거든요. 예, 예.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특정 정당 어떤 독주 40년의 후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충청도라든지 강원도를 보면서 이번에는 어느 정당, 다음에는 어느 정당. 우리는 항상 한 군데만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 군데를 쳐다보고 있다면 예. 중요 시기마다 여러 군데를 쳐다보고 있는 지역은 자기들도 희망을 갖기 때문에 정치권도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더 인사에 있어서 그쪽에 투여하면 거기는 피드백이 오는 데고 우리 전북은 무엇을 해준다 한들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엇도 안 해주는 상황으로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예. 그건 여야가 마찬가지 같습니다. 야는 야대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풍신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계속 90% 이상 지지를 받아왔잖아요. 중요 시기마다. 그런 거고 여는 여대로 뭐 한때 여도 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죠. 뭐 자매 결혼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한 자릿수 아니면 한 자릿수 조금 넘턱거리나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맥이 없는 거죠. 투여만큼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진짜 민주당이 우리 전랍들을 위해서 진짜 잘해서 찍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에 뿌리 깊은 어떤 지역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 뒤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말이죠. 김영기 대표님께서 이제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고 이경재 의원님은 정치적, 경제적 위상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한번 따져볼게요. 유권자인 우리 지역 도민이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로서의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것은 결과는 이제 투표로 이어진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먼저 지금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민영배채구 의원이 여기 와서 한 얘기가 민주당 당원이 가장 많은데 그 위상은 제대로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둔 후보로서 내가 지역을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으로 보면 지난 총선도 80% 이상 다 득표했거든요. 국민의힘은 10% 초반. 조국혁신당 물론 정당 투표, 지역 투표는 없었기 때문에 정당 투표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을 각 정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선거 때만 인사를 하는 것인지, 평상시에도 지역의 정책과 공약들을 꾸준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유권자가 좀 정당을 떠나서 정확히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선거 문화, 선거 제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유권자랄지 도민들은 주인이면서 주체가 돼야 되고 선거 때는 물론 주체적인 행사를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객체로 전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이제 노예가 된단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노예가 되고 항상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찾아가서 읍소를 해야 되고 그냥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정당 간의 어떤 그 지역적 고착화에 기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치적인 수준, 경제적인 어떤 수준 또는 그 정치 서비스랄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국은 선거 제도에 기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영남에서 어떤 국민힘 또 호남에서 민주당 똑같은 현상인데 중앙당만 쳐다봅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중앙당이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랄지 지역의 고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관급을 이춘석 의원이 사선돼 가지고 그 이번에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국토교통위에서 엄청난 어떤 그런 섬처럼 고립된 전라북도의 현황을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 국토교통위에 많은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와서 그것이 뭐 순식간에 불거진 일이야.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과연 국토교통위만 있겠느냐. 산자유랄지 또는 뭐 방송통신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관광체육위도 마찬가지 있는데 그걸 둘천에서 하는 거 그나마 올해 현 주소를 알 수 있게 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유익한 그런 구조였다고 보고요. 이런 그런 폄훼되는 어떤 정부 부처마저 폄훼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는 정치권의 영향력이고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안는 것이고 그 근저에는 선거 제도에 있다. 그 주민들이 지역이 정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 선거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거는 국민의힘도 영남에서 즐기고 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도 호남에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대선거구를 정면은 그 정치 서비스가 높아진단 말이죠. 지역의 어떤 그 경쟁 서비스를 통해 지역이 그 혜택을 수혜를 많이 받는 그런 구조인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소선거구를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이대로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당선되기가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우리들은 경험을 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객체로 전락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또는 학계가 논쟁을 하고 바람직한 방향 제시하더라도 들어주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정치 문화를 계속 탑승해 오면서 도민 인구랄지 또는 국회의원들 숫자가 적은 지역은 계속 고립돼 가고 있는 거죠. 그걸 전라북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일요일 날 이제 익산에서 또 대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성현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컷오프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최고위원 후보. 당원은 뭐 여기가 뭐 거의 30만 당원이라고 하고 경기도하고 서울 빼놓고는 당원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민주당 당원이 예, 예. 전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에도 많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컷오프가 됐는데 그 경선 과정이 중앙위원 50%하고 권리당원 50%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민주당 당 지도부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그렇네요. 봐야 하는데 가장 당원이 많고 충성도가 높은 전북이 그냥 단칼에 베어져 갖고 컷오프가 유일하게 컷오프가 됐잖아요. 현역 의원이요. 예. 그런 게 있고 조국 혁신당 정도상 도당위원장도 조국 혁신당이 우리 전라도에서 어떤 지지 엄청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울산인가 원외 맞습니다. 지구당위원장 예. 됐는데 정도상 의원은 그냥 뚝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최고위원 3명 가운데 2명을 뽑는데 네, 이제 뚝 떨어져 정도상 버렸단 도당위원장이 말이에요. 이런 떨어졌죠. 예. 거 그리고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 조계수 의원 하나인데 국민의힘은 우리가 안 뽑아줬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총선 때 그 뭐야 안 뽑아줬는데 뭘 기대하면 안 되죠. 아니, 이제 예. 투표율 속에서 득표율이 이제 낮게. 조계석 의원도 비례대표 첫 번째 순위에서는 벗어나 있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 그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 예. 언제까지 해바라기성 투표 그다음에 해바라기성 기대 실망 또 잊어먹고 해바라기성 투표 기대 이런 알겠습니다. 반복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전당대회 짧게 그래도 분석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비대위원장 체제 때에도 전북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그 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이민특례위에서 한 번 방문한 게 유일했습니다. 글쎄요, 이 국민의힘 여당의 한동훈 대표 체제 속에서 우리 전북과의 가교 역할은 이제 조배숙 오선 의원이 있긴 합니다. 비례입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좀 발맞춰 가야 되겠습니다.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포커스는 한동훈 대 원희룡,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는 그 원희룡 대 그 구도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참패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걸 이제 당심이 한동훈을 선택을 한 거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윤심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지금 맞지 않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정치였던 행태가 맞지 않는 거고 한동훈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혁신을 갈구하는 그런 당심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초기이긴 하지만 이제 인적 구석을 마무리하는 좀 단계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저는 상당히 그 역동적인 그런 당을 운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나와가지고 비상대표 위원장 하면서 선거를 끌었고 다시 대표 나왔지 않습니까?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3년 뒤에 대선 한 가지인데 이거를 그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 한다는 거는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정정식 지금 정책위 의장도 바꿔치기고 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였던 그런 거를 한동훈 체제로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고 예. 자기 칼날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당을 추동시켜 나가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대권 행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건 본인의 리더십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북하고는 어떻게 앞으로 예상이 되겠습니까? 좀 일단 그 전당대회를 하면 보면은요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아직 임기가 후반도 아닌데 중반 이제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실에서 지지하지 않는 모르겠어 속으로는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대립각을 세고 있는 후보가 완주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 한꺼번에 결선 투표 일차 없이, 결선 투표 일차에서. 없이 예. 해버려서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가장 크게 패배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지지를 받아갖고 나왔던 원희룡 예. 후보인데요. 원희룡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어떤 개혁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배려버렸죠. 안 나올 때 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그 원희룡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을 믿고 나온 건데 예. 그런 만큼 지금 국민의힘도 과거와는 이렇게 비교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 이렇게 임기 중반에 어떤 대통령실 지지를 받는 사람이 그 예선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현재 과거와는 다른 좀 현재 국민의당의 모습이고 한동훈 대표한테 우리가 기대한다면 진짜 국민의당 정당으로 만들어서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했으면 좋겠다. 진짜 우파라면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우파를 예. 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구도로 갖는 게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윤석열 정부와 협력과 차별을 같이 아마 병행해 나갈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전라북도 관계는 한 가지 이제 흔적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총선 때 호남 지역에 그 표가 나오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지역에 다 후보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의욕을 좀 보여준 것이고 더군다나 대권 가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호남을 좀 껴안고 가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지 예.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대표 되는 데는 이변이 없을 것 같고요.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제 전북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뭐 우리 10명 중에 한 명인 이성윤 초선 의원이 컷오프되는 그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자, 우리 10명의 국회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또 바라봐야 됩니다. 자, 전당대회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대표님. 민주당 전당대회는 저희들도 그 룰에 대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룰이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 그 실제적으로 권리당원들의 비중이 확 올라갔고 대의원들의 비중이 축소됐고 여론조사도 축소된 거죠. 과거에는 보통 전통적으로 하면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런 것들이 거의 룰처럼 됐었는데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면 그 대의원 14% 권리당원이 56% 올랐고 여론조사가 이제 30% 이런 아니 그 최고위원이 이제 그렇고 예. 당 대표는 더 권리당원의 비중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그래서 이미 뭐 당 대표는 다 누가 된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고 그 최고위원들도 지금 뭐 상당히 이제 윤곽들은 잡혀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전북으로 보면 2명이 있잖아요. 한준호 뭐 인연을 따져 보면 전북 출신. 출신은 이제 한준호 재선 의원이 재선 있고. 의원이 전북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호남으로 본 또 민영배 의원이 예, 나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북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고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까지는 전북 출신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조했단 말이죠. 과거에는 주로 고향에서 활동하면서 예. 어떤 뭐 우리가 알지를 못했고 우리 전북 출신들은 이제 최근에서 프로필이라는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2분 정도가 그나마 이제 여기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뭐 한쪽은 광주고 한쪽은 전주. 예. 전주 출신으로서 예, 출신, 고향에서 고향에서. 활동하는 예. 정치인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투표일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는가. 그래서 투표율이 보통 민주당 한 77% 이상 지난번에 2년 전에 투표율이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투표율이 나오는가 이게 더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뭐 최고위원회는 우리 전북의 근거에서 활동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 문제라든지 예. 아니 민주당 야당과의 관계 설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우리 전라북도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경규 의원님, 우리 10명 중에 한 분도 없는 실정 속에서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를 이제 지켜보면서 거는 기대 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문을 좀 해주신다면.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보다는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이것이 관심을 끄는 대목이고요. 그 과정에서 호남에 한 명이라도 좀 갔으면 했고 또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당차게 또 이성윤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또 컷오프 됐고 지금 21대 국회 때에도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했다가 한 번 떨어졌고 도전했죠. 예. 또 광주에서는 송갑석 의원, 또 전남에서는 서삼석 의원이 했는데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대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호남의 권리당원 비율이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호남의 권리당원 비율이 33%입니다. 그러니까요. 전국에. 그중에서도 전라북도는 호남에서도 3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높은 비율을 가지고도 호남 출신 최고위원 한 명 내지 못하는 거를 21대도 그랬고 지금도 보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직은 끝나진 않았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 호남 대표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리고 전라북도가 지금 간절히 추진하고 있는 대광법. 나는 자치단체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그 실정을 잘한다. 내가 꼭 해결하겠다. 그걸 하면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호남의 권리당원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호남 출신 초기원 한 명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대목이고 예. 8월 18일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호소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국 신당 일찌감치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국 대표가 99.9% 찬성률로 연임이 됐고요. 자, 12석의 비례로 구성된 조국혁신당 우리 지역에서는 45.54%로 지난 총선에서 정당 투표에서 1위를 했습니다. 현재 이 전북 도당의 이제 정두성 위원장과 잠시 후에 또 전화 연결을 해서 도당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의 총선 때 지지만큼 지금은 그 열기가 뜨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조국혁신당이 지역에서 또 중앙당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양당 체제 속에서 굉장히 좀 묻히는 분위기거든요. 이경재 의원님.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전라북도에서는 지난번에 정당 투표에서 45%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때 그 도민들이 전라북도 유권자들이 반응을 보인 거는 일단 저는 어떤 선명성이랄지 또는 그 조국 후보에 대한 대표에 대한 혁신당에 대한 어떤 그런 동정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이 과거 정부 여당이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부당함 이것도 이제 내포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선명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대표가 된 이후에도 그런 사뿐사뿐 올라가는 그런 선명성이 계속 유지가 돼 왔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관계입니다. 벌써 그걸 좀 내다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과거와 같은 45% 지지율과 같은 현상을 보일 것이냐.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하겠지만은 글쎄요. 아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리 들어갈 거고 또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내거는 게 정치학교를 통해서 지방선거 후보를 내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민주당과 연대는 없다. 이런 것도 쐐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독자 정당으로서 후배를 내면서 자리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인데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꾸 좀 존재감이랄지 이미지가 흐릿해가는 예.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계속 그 선명한 그런 예. 정책 또는 뭐 알겠습니다. 탄핵이랄지 특검이랄지 이런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아마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중앙당 차원의 양당 체제에서 제3의 정당에 설 자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예측했는데 지금 현실 나타나고 지역에서 보면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슈를 선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중앙당을 놓고 보면 애당초 예상했던 거거든요. 예. 양당 구조에서 제3당의 어떤 지분이 없다. 투표하고는 다른 거고 특히 지금 여야가 어마어마한 정쟁을 하고 있잖아요. 피 터지는 정쟁 과정 속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가졌던 선명성도 없어져 버렸고 결국은 끌려다니고 있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또 암암리에 이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는 어떤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당 특히 모든 그 정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국회 원내 활동 과정 속에서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2명의 의원들의 어떤 역할이 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청문회나 이런 걸 보더라도 다 민주당 와 그걸 완전히 극한으로 반대하는 국민의당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지역을 놓고 보면 지역에서 비례로 압도적인 지지를 했지만 뿌리가 있어서 지지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장 큰 지지를 받은 호남 우리 이제 전북만 놓고 보면 전북에서도 그 조국 혁신당의 어떤 활동 그룹 또는 지지 그룹이 이게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 그냥 비례대표를 지지를 했을 뿐 앞으로의 뿌리 그 조직 기반을 하는 건 그 전북에 있든 아니면 중앙당이 노력하든 그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중요한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알겠습니다.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참여자치 전북 희민연대 김현기 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말이죠. 그 조국 혁신당의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성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전당대회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뭐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좀 더 나눠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폭넓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도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먼저 최고위원 아쉽게 됐습니다. 그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개소를 하면서 우리 도당은 도당 차원의 또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선봉장으로 서고 계십니다. 말씀 네. 듣겠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는 뭐 조국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예. 최고위원 2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너무 늦게 출마를 했어요. 아. 그 후보 등록 하루 전에 출마를 해서 그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예. 제가 좀 순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뭐 실패의 원인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정두상 위원장님 지난 총선 때 굉장한 역할을 하셨고 또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향후에 우리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그 이후에 정치력을 발휘해 보시겠다. 구체적인 계획들까지도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네. 현재 총선 이후에 2달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조국혁신당에 대한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중앙당 차원이든 지역 차원이든 어떻다고 보세요? 이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총선 전에는 민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그 교섭단체를 10석으로 하겠다는 말들을 주고받다가 예. 막상 총선이 끝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면을 해버리는 일종의 약간의 배신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황운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구성 완화를 위한 국회법 청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요 청문이 되고 나면은 국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박정희가 유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20인으로 올렸는데 그걸 본래대로 우리 재헌헌법상의 10인 이하로 본래대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그렇게 돼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 등등의 12석을 가진 제3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고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그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미디어에 노출이 덜 됨으로써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비치는 것. 예. 이게 사실은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라고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전북도당이 개소식도 열었고 많은 분들과 함께 개소의 의미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의 어떤 선명성이 총선 때 큰 역할을 했다면 지금 전북도당은 이 민주당 쏠림 현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더 다가갈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제 정치학교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최고위원 선거 끝나고 나서 조국혁신당 중앙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정치학교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뭐 일종의 자격을 획득했다고나 그렇네요. 할까요? 예. 그래서 공직선거 출마자를 위한 정치학교 개설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도당의 입장에서 보면 전북도당은 중앙당과 달리 슬로건이 전북도민 이익 최우선 정당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북도민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조직 강화 특위를 통해서 지역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다른 당과 달리 지역위원회가 없는 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8월부터 지역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역위원장님들 다 임명됨으로써 조국혁신당이 지역 내에서의 활동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아마 도민들과 접촉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우리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두상 위원장님도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기 전에는 전북의 어떤 민주당의 독점 현실을 누구보다 잘 봐오셨잖아요.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구도, 그 경쟁구도라는 것은
총선 때까지는 아군 우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각 정당이 이제 분리 독립되면서 이제 지방선거를 향해서는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에 조국 혁신당의 후보를 낼 것이다. 목표와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이 쏠림 현상을 도민 이익 최우선 정당이라는 가치만 가지고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인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역할이라든지 좀 더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욱더 선점하는 노력이라든지 어떤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이미 지난달 1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정읍에 와가지고 예. 가짜 민생 토론을 할 때 조국 혁신당에서는 가서 1인 시위도 했지만 논평도 충분하게 냈습니다. 예. 냈는데 지역 미디어에서 이걸 제대로 받아서 보도를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활동했던 것에 대한 게 좀 덜 알려진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예. 지역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조 정도를 전북에 투자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새만금에서 생산된 전기가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경기도 용인 지역으로 가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 7조의 공사비는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이지 전북 도민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을 버젓이하고 가는 데 대해서 민주당도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정확한 논평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 냈는데 이제 우리가 제3당이다 보니까 미디어에 관심을 좀 덜 끌었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정책을 지금 말씀드리긴 매우 어렵습니다만 왜냐하면 민주당과 확실한 차별이 나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그 정체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두 패널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마 질문하실 내용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그리고 김영규 대표님 인사 나누시죠. 이경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경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어떤 리스크 문제인데요. 조국 혁신당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45% 지지율도 얻었고 또 그 중에는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인지도랄지 또 영향력이랄지 그런 것도 상당 부분 포함이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가 항소심에서 2년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에서 어떤 확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물론 이제 수석 최고위원 임명해가지고 장치는 했겠지만은 그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교섭단체 완화 기준을 지금 청원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좀 동의를 해야 가능한 사안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처음에 협력적인 분위기를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합의한 적은 없고 다만 이제 검토 수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두 가지입니다. 예. 지금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는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께서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나서 구속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파기환송이 돼서 구속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다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파기환송이 되어서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만일 구속이 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서초동 집회에 나왔던 100만, 200만의 인파가 다시 한번 모여들 것 같은 그러니까 시민운동 쪽 처음에 저항,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이고 사회 원로, 시민사회 원로 등과의 구성되는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원로들과 구성되는 비상대책위를 통해서 아마 조국혁신당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살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큰 걱정을 사실상 하고 있지 않은데 외부의 평론가들 선생님께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섭단체 완화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더해야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는 현재 청원을 시작했지만 저는 청원만으로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역시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선명한 투쟁이 동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제가 이번에 올라가면 간곡히 부탁할 텐데 교착 국면에서는 창의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투쟁을 어떻게 해서 민주당을 압박해 가서 이것을 받아낼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는 청원운동, 이것이 동의의 방식도 있지만 다른 행위의 방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방식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영기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정도상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축하를 할 수가 없는데 도당위원장 축하하는데 최교회는 컷오프가 돼가지고 저도 질문 하나를 드리면 결국은 이제 조국혁신당의 앞으로 과제는 내후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쉽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축해야만 조국혁신당의 어떤 지지 흐름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의 어떤 가치나 철학이 전북 도민과 공유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지역위원회 구성뿐만이 아니라 많은 후보군들을 준비해서 좀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냥 없으니까 막 긁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경선 과정 이런 걸 통해서 또 유권자인 시민들이 볼 때 아 저분 참 좋은 분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쉽게 보면 공천을 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네네. 진정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치학교 그러면 옛날에 진보정당 냄새 맡아가지고 과연 그런 걸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네. 특히 또 지방선거는 총선과 달라서 전국적인 조국 대표의 바람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적 네네.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지역 그 선거에 죄송합니다. 가장 중심적인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지역에서는 그 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 1인에게 충성하는 것으로서 공천을 다 받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 지방 정치, 지방 행정부, 지방 자치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인데요.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 발굴, 특히 서울 중심으로 중앙 중심으로 유명한 사람을 인재 영입해 와서 지방선거에 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지역 내에서 좀 덜 유명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충분히 그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학습하여서 그 후보를 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저 당은 저렇게 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른 당 언저리에서 놀던 사람들은 상당 부분 우리 당에 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 시민적 진보를 가진 유명하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들과 그동안에 긴밀한 활동, 거버넌스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으로 도민 이익에, 주민 이익에 보탬이 되는 후보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명한 사람보다는 진짜 일꾼을 찾는 게 예. 기본 목표고 이 목표에 맞는 정치학교 커리큘럼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했던 정치학교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이런 학교 운영, 특히 실습형 정치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좀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성과가 나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그 도당위원장까지 받았다는 건 정치에 입문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원래 작가신데 유명한 소설가이시고 작가신데 이제는 그러면 도당위원장을 하면은 도당위원장 자리가 이렇게 측면 지원원 자리가 이제 본인도 출마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11월에 조국 당대표 그때는 조국 전 장관이죠. 만나서 창당을 제안하고 하고 그 후로 창당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제 삶의 본질적 요소는 작가입니다. 소설가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되었는데 저 개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출마 자체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뭔가 되겠다는 생각은 좀 없고 다른 일꾼들을 찾아내서 출마시켜서 당선시키는 것에 제 현재 도당위원장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자, 예. 그
조직 확대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우리 단체 사무처장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네네. 들었는데 그 NGO라든지 뭐 민간 진영과는 아까도 잠깐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습니다. 충분히 서로 이제 우리가 창당된 게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적인 틀거리를 짜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북도 내에 여러 시민단체들과 충분히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살 된 전북의 조국혁신당의 도당위원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말이죠.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전남 곡성 영광 군수는 확정이 됐습니다. 이곳에 후보를 내서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에서 당선이 되는 의미는 앞으로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지금 현재 정읍의 이학수 시장이 3심을 기다리고 있는 1,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3심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정읍도 재보궐선거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틀어서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전북도당 위원장이니까요. 예. 전남의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아하. 말씀이 조금 없는 것 같고 예. 전북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조국혁신당 행사를 정읍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읍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읍에서 한 이유는 향후 재보궐선거에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중앙당의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군 단위와 달리 정읍은 시단위, 인구 10만이 시단위이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읍 재보궐선거에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 도당 차원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마 민주당 쪽의 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예. 반드시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예. 라고 지금 굳은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라면 지난 전주울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의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전주울에 그거는 조금 저는 그닥 좋은 태도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중앙당 창의 지원이라고 하는 게 중앙당 당직자들과 외부의 당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야하. 중앙당 당대표와 국회의원 12명이 내려와 거의 상주하시다시피 하면서 예. 그 리단이 뭐 마을 단위까지 같이 누비고 다니고 대화하는 이런 조직 활동을 하려고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하고는 약간 질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래대로 하면은 그 민주당 자체 귀책사유가 있어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면 원래 후보를 안 내는 이번에 민주당이 슬그머니 당원 단계를 개정해서 후보를 낼 수 있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정치 후퇴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민주당의 그런 갈치자 행보, 정치 후퇴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읍도 원래 자연스럽게 민주당 후보 안 내고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의 그것이 뭐 정치적 태행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더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남원시 문제, 김제시 의회 문제, 그다음에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문제, 포구 속 한우 뭐 술자리 문제 등등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이 도민 이익에 배반되는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매우 명백하게 심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끊임없이 좀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국혁신당의 정두상 도당위원장님의 말씀 가운데는 언론에서 제3의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덜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내고 있는데
네네.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죠. 위원장 선생님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은 우월적 독점 정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북에서. 근데 그 네. 대안 세력이 과연 조국 혁신당이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지방선거 때 가장 큰 관심이고요. 또 네네. 도민이랄지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뭔가 좀 경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지역 네네. 이익이랄지 지역 발전, 도민 이익이 이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거 없는 것들에 대한 그 대안 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저희는 그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정당이 된 거니까요. 그 지속 가능한 정당은 사실은 지역 내에 뿌리내린 정당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도성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끝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지난 7월 18일 정읍을 찾아서 도민들 만나고 다녀갔습니다. 단순히 왔다 가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두 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데, 김영기 대표님. 참 그 우리가 보면 윤석열 정부는 준비가 안 된 정부인 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정치적 수사 발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속빈 강정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과거 잼버리 때의 어떤 상황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은 윤석열 정부에도 촉구해야지만 다수당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서 민주당에서 대강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진짜 자기 일처럼 보도 많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 집권여당한테 기대할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아직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선거 때만 도와달라고 하고 끝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의료든 새만금 문제든 대강법이든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가 그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뭐 특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있고 뭐 전주한테 통합도 저렇게 해갖고는 희망이 별로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그건 10명의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쉬운 점은 김건영 지사도 대통령을 향해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광법이라든지 남원 공공의전원법 설립은 답장이 있어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 속에서 아쉬운 부분을 우리 도민들도 함께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역에 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뭔가 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게 민생 토론의 이제 취지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 두고 본다고 한다면은 전라북도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지역적 특성은 뭔지 특화 사안이 뭔지 정말로 토론회가 되면서 그건 내가 지원하겠다. 이건 또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산적인 토론회가 못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정도상 위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가짜 민생 토론회 또는 진정성 없는 토론회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자, 22대 국회 아직 개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쟁 속에서 우리 도민들 좀 답답하고 특히나 전북의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 과정 속에서 여야가 얼마나 전북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다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역할 꼭 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담으면서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격원 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